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5월 27일 목요일 이야기 세계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칭기즈칸과 몽골 제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유목민족들의 특징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으로 몽골 통일과 대외 정복, 마지막으로 칭기즈칸 제국의 유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몽골 문자가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몽골 문자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또 몽골 통일과 대외 정복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몽골이 일어날 무렵에 대외 정세부터 살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 13세기 초반에요. 이 중국은 이 송과 금이 각축전을 벌이던 시절입니다. 원래는 요나라가 있었죠. 거란족에 의한 요나라가 있었는데 송과 금이 힘을 합쳐서 요를 멸망시키고 이제 송과 금이 이제 각축전을 벌이던 시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유럽은 십자군 원정을 감행하던 시절이죠.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새로운 문물이 유입되고요. 이 서서히 변화가 이루어지던 시절이 이 유럽이라고 이 당시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인도에서는 셀주크 투르크가 북부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 상태였죠. 이 이슬람교는요, 이 만인 평등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의 경우 이 힌두교 중심의 브라만 세력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 이슬람권에서는요, 아라비아 반도를 축으로 한 이슬람 문화가 융성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몽골 제국의 이 영역도입니다. 이 위쪽이 지금 약간 좀 편집 과정에서 지워졌는데요. 사실상 키예프나 모스크바까지 포함하는 지금의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이 아주 곡창지대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의 경우 몽골의 지배 기간이 500년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양인들에 대한 이 어떤 두려움 같은 것도 그만큼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몽골 이전의 유목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몽골 이전의 유목민들은요, 이 몽골, 고비 사막, 바이카로, 그리고 남부 시베리아, 알타이 산맥 북부를 아우르는 초원지대에서 이 유목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목민족들 사이에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게 되죠. 누가 더 좋은 목초지를 얻느냐, 누가 얻을 것이냐, 그것이 그 부족의 힘을, 이 미래의 힘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치열한 목초지, 좋은 목초지를 찾기 위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몽골이 일어날 무렵에 이 칭기즈칸의 초기 활동에 대해서 이 주변 정착 농경 국가들은요, 의뢰에 있는 북방 유목민들의 세력 다툼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사실상 몽골 이전 유목민들은 유목, 기마 민족들이 노리는 것은 사실상 약탈물입니다. 사실상 물자만 조달해주면 얌전해질 것이라 생각했죠. 아울러서 그들을 용병으로 활용해서 그 밖에 다른 야만인들을 견제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변 정착 농경국가들은 몽골을 전통적인 유목민족이라 판단했죠. 즉 용병으로도 활용하고 약탈하기 전에 물자만 잘 조달해주면 얼마든지 얌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까 이 지도에서 이 카라코룸이라는 용어가 이 도시명이 보일 거예요. 이 카라코룸이라는 것은 이 칸이 머무는 곳입니다. 자, 칸이 머무는 곳을 이 카라코롬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부분 유목민들이 이 이동이 쉽게끔 이 막사를 치죠. 천막을 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라코롬은 이 시기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돼요. 이제 원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뒤에는 이 고정된 한 곳에 머물게 되지만 그 이전에는 이 카라코롬이 사실상 왔다 갔다 한다는 점, 그리고 유목민의 특징을 반영한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카라코롬이 있는 위치에 이 거북상을 세우고 여기에 카라코롬이 있었다라는 비석이 세워집니다. 근데 불행히도 비석은 먼 곳에 떨어져 있고 그렇게 돼서 여기가 카라코롬이었구나, 이 몽골 부족의 이 칸이 머무는 곳이었구나 라고 해서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발굴 조사를 하는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 몽골 제국이 이 안정을, 이 주변 국가들을 평정하고 안정을 되찾은 뒤에는 이 건축물을 세워서 이곳을 수도로 삼게 됩니다. 먼저 이 칭기즈칸의 가계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12세기 중반에 칭기즈칸은 이 지금의 몽골 어딘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딘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디에도 어디서 태어났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몽골 어딘가에서 태어났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칭기즈칸의 이 몽골 통합 과정을 잘 알려주는 사서로는 이 원조 비사, 이 명조의 사관이 작성한 것이죠. 그리고 집사, 역사책을 모아놓은 이 집사, 이 페르시아의 라시드 알딘 함마단이 저술한 이 최초의 세계사라고 얘기되고 있는 이 집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세계사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칭기즈칸의 아버지 에스게이는 몽골 초원에서 큰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예스게이는 이 하마그 몽골 연맹을 세운 보르지긴 그 시족 카블칸의 반개 손자고요.
카불카는 초원 부족들을 하나의 동맹으로 결집하고 울루스, 이 울루스는 사실상 우리말로 하면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던 금이 이 새로운 울루스를 공격했지만 실패하게 돼요. 물론 이 금나라도 여진족이 세운 이 유목민족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 유목민족 국가가 금나라를 세우게 되면서 사실상 정착민족으로 바뀌게 되죠. 금은 인근의 타타르족과 군신관계를 맺고 몽골 울루스를 견제하게 됩니다. 카불칸이 죽고 타이치우트 C족의 암바하이가 칸이 되죠. 이 결혼 동맹 문제로 방문한 타타르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카불칸의 아들인 카툴라가 칸 자리를 이어받게 되죠. 이 카툴라는 타타르에게 복수전을 감행하는데요. 1160년경에 크게 패하고 전사하게 됩니다. 이후 이 카불칸 때 만들어졌던 하마그 몽골 연맹은 상당히 약화된 상태에서 그 태무진의 아버지인 이 예수게이가 이 칸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금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타타르 대 이 몽골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북방 유목민족들을 이간질하여 통합을 방해하는 전형적인 정착국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사진 이 얼굴 모습만 한번 확대해 봤습니다. 이 예수게이는요, 타타르에게 복수전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타타르의 군장 한 명을 사로잡게 되죠. 그 군장의 이름을 따서 아들에게 태무진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예수게이는 이후 타타르에게 독살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상 호르몬이 밑에서, 요새는 호르몬이라는 표현도 쓰면 안 되는 용어긴 한데요. 한어머니, 한부모 좀 표현이 그래서 이야기니까 그냥 호르몬이라는 말을 그대로 쓸게요. 죄송합니다. 이 호르몬이 밑에서 가정 고생을 하게 되죠. 태무진은 타이치우트 의 기습으로 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태무진은요, 이 소르킨 시라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이 탈출하게 되고요. 이 소르킨 시라의 아들인 칠라우는 후일 칭기즈칸의 친복이 됩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태무진은 역시 후일 명장이 되는 젤메와 부르추를 친구로 삼게 되죠. 태무진은요, 16살에 옹가라트의 부족의 보르테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메르키트의 습격으로 보르테가 납치를 당하게 되죠. 이 아버지 예수게이와 이 의형제를 맺은 케레이트의 토그릴 칸과 그의 어린 시절 의형제인 자다란의 자무카의 도움을 받아 메르키트를 격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르테를 구출하게 되죠.
이 메르키트에 납치당한 시기 동안 이 보르테는 임신을 하게 되는데요. 이 구출된 후 아들인 조치, 이 몽골어로는 손님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를 출산하게 됩니다. 이후 칭기즈칸의 아들들 간의 이 황희 계승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갈등의 불씨가 되게 되죠. 이 토크릴과 자무카 역시 초원에서 주도권을 잡는데 이 걸림돌이 됩니다. 1206년에 여러 부족들로부터 칸으로 추대받은 토그릴 칸과 역시 추종 세력으로부터 구르칸으로 추대된 자무카와 싸워 이 칭기즈칸이 승리하게 됩니다. 칭기즈칸은 이 몽골 더하기 그리고 북방 초원의 모든 부족을 이 시기에 통일하게 되죠. 원조 비사이는 자무카가 패한 후 칭기즈칸 앞으로 끌려오고 이 칭기즈칸은 이 예전의 우정을 상기시키며 다시 의형제로 돌아가자는 제의를 거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무카는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의 형제여, 그대는 우리 족속을 모두 복속시켰으며 다른 부족을 모두 하나로 만들었고 이로써 칸의 자리는 그대에게 주어졌다. 이제 온 세상을 그대의 뜻대로 할 수 있는데 내가 과연 그대의 형제로 쓸모가 있겠는가? 예, 여기서 이 몽골군의 강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기마 집단 특유의 기동성이 발휘되었다는 것이 이 몽골군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사실 말이라는 동물은 속도는 빠르지만 빨리 지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위에 이 무서운 것들이 보이면 이 사람이나 뭐 동물이 보인다거나 그러면 이 두려운 마음에 이 두려워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게 이 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눈을 가리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끔 이 하는 이유는 사실상 이 말이 상당히 이 두려운 것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점도 그냥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빨리 지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몽골인들은 4마리를 이 군인 한 사람이 4마리의 말을 이 동시에 가지고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 한 말을 타고 한 4, 5km 정도 가다가 그 옆말로 갈아타고 그렇게 되면서 같은 속도를 계속 유지하는 그러한 전술을 썼기 때문에 이 사실상 기동성 면에서 상당히 우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더욱이나 말을 탈 수 있는 성인 남성을 모두 군사력으로 동원하는 것이 가능했죠. 활을 쏘고 사냥감을 추적하여 잡아들이는 일상 자체가 사실상 군사훈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집되면 이 신병 교육부터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곧바로 이 전장에 투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이미 전투에 필요한 마피를 키우며 평소에 무기와 갑옷 등을 마련해 둔 상태입니다. 군사 동원에 필요한 비용이 최소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예, 이 몽골 기병이 이 뒤를 보면서 화살을 쏘는 모습입니다. 이 몽골 기병들은 이 앞으로 쏘는 것도 잘 쐈지만 뒤로 쏘는 것도 아주 잘 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후퇴하는 척 하면서 이 방심하게 만든 뒤에 뒤로 이 화살을 날려서 이 적의 공격을 예봉을 꺾는 전술도 많이 활용하고 있죠. 기존의 유목민족과 다른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울루스에 있는 모든 부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루스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그 안에 있는 모든 부족은 푸른 이리의 후손이라고 이 칭기즈칸이 얘기했습니다. 천신인 탱그리로부터 하늘 아래 존재하는 모든 땅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이 칭기즈칸은 얘기했죠. 몽골 부족이 천하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일종의 선민의식의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로운 통일 집단을 결속시키는 정치 종교적 이념을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이죠. 푸른 1위는 민족주의. 이것을 다르게 이 민족주의는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데요. 뭘 빠뜨렸나 했더니 A를 빼면 그렇군요. 이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민족주의라고도 번역을 하고 국가주의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요. 국민국가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국가주의보다는 민족주의가 더 나을 것 같아서 민족주의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이 울루스의 구성원은 이전보다 더 단단히 뭉칠 수밖에 없죠. 아까 기존의 유목민족들은 이 약탈물을 어떻게 공급받느냐에 따라서 충성도가 달라져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념을 만들고 그 이념 하에 하나로 묶는, 어떻게 보면 이 국가를 건설했다는 이 칭기즈칸의 이 의의를 찾는다면 바로 이 점이 이 기존의 유목민족과 다른 특징입니다. 이들은 푸른 이리의 후예라는 의식하에서 하나가 된 것이죠. 일단 약탈물의 공급이 끊기면 쉽게 분열되던 과거 유목연맹제와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일종의 정치적인 민족이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몽골에서는 칭기즈칸을 몽골 건국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여기다 한 가지만 추가를 할게요. 제가 편집 과정에서 이 몽골 문자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이 몽골 문자는 원래 그 이전에 있었던 위구르 문자를 차용해서 만든 문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웬 뜬금없이 문자 얘기를 하느냐고요. 한글 창제와 비슷한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민족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사실상 문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한문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중국의 문화에 예속을 당하게 될, 이 정치적으로는 땅 면에서는 정복을 했을지 모르지만 문화적으로는 중화 그리고 중국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것을 이 몽골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여진도 여진 문자를 만들고요. 거란도 이 거란 문자를 만듭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뒤에 나오게 될 서하도 서하 문자를 만들죠. 왜 이렇게들 열심히 문자들을 만들어낼까요? 바로 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사실상 이 문자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이 몽골 문자, 위구르 문자, 이 여진 문자, 거란 문자, 서하 문자는 한자가 베이스가 되어 한문이 베이스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글이 가지는 의미는 사실상 몽골이나 여진이나 거란이 꿈꿨던 사실상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나만의 문자를 만들고 싶었지만 만들지 못했던 것이죠. 거기에 비하면 이 한글은 아주 독창적인 우리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옆으로 약간 좀 샜네요. 문자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수업을 한다고 얘기를 해놓고는 문자를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빼가지고 하는 수 없이 이 말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칭기즈칸의 이 정벌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서하 정벌이 있습니다. 이 서하 왕국은요, 이 티베트족 계열의 탕구트족이 만든 국가입니다. 중국 섬서성과 닝시아 자치성 그리고 신강성에 걸쳐 세운 국가가 이 서하 왕국이죠. 이 몽골이 서하를 정벌하게 되는 배경에는 통일 몽골 부족 영역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가 서하라는 점입니다. 아울러서 서하가 금과 군사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도 이유입니다. 칭기즈칸은 이 금나라가 서하에 원군을 보내지는 못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금은 내부 정쟁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1202년에 첫 공격은 탐색전이었고요. 1206년에는 대대적인 침공을 하게 됩니다. 서하는 금의 원병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금은 원병 요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서하의 왕실에서 정변이 발생해서 황종 황제가 시해를 당하고 양종이 새 황제로 등극하게 되죠. 양종은 자발적으로 이 몽골의 복속을 청했고요. 자기 딸을 칭기즈칸에게 시집 보내면서 사실상 이 전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실상 그 서하를 쳤던 이유는 이 금을 정벌하기 위해서였죠. 이 서하와 금은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이 서하가 있는 상태에서 금을 치게 되면 이 옆에 있는 서하가 만약에 이 금 정벌을 위해서 대군을 일으켰는데 이 몽골을 치게 되면 결국은 이 몽골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서하를 쳤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 1210년에 금이 칭기즈칸에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과거에 칸들이 그랬던 것처럼
금에 복속될 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1211년에 전 부족을 포함하는 쿠릴타이가 소집되게 됩니다. 부족장 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죠. 칭기즈칸은 천신에게 제사 지내는 자리에서 과거 금이 몽골에게 가한 온갖 모욕을 상기시켰죠. 천신 탱그리께서 우리에게 원수각품과 승리를 약속하였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금에 대한 공격을 명한 것이죠. 칭기즈칸은 구무안의 몽골군을 이끌고 금정벌에 출전하게 됩니다. 이 야후령 전투에서 이 50만에 달하는 금 대군을 격파하게 되죠. 구무안 병력으로 50만을 이제 격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를 거둔 것이죠. 이렇게 몽골군이 9만 병력으로 50만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금으로 진입하는 몽골족을 향해서 이 거란족뿐만이 아니고 이 금과 같은 부족인 여진 부족까지 몽골에 자진하여 투항하게 되죠. 칭기즈칸의 신복인 제배가 신양을 먼저 점령하게 됩니다. 이 금 입장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몽골 초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만주보다는 이 북경 쪽으로 들어올 것으로 짐작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심양을 먼저 친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금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진로로 공격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여기 심양에서 시작했던 여진족이 심양을 가장 먼저 뺏기게 되면서 사실상 이 심리전에서도 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13년에는 금나라의 중도인 지금의 북경을 포위하게 되죠. 이 중도를 포위한 채 1213년에서 14년 봄에 걸쳐 이 몽골군은 북중국을 철저히 약탈하고 파괴합니다. 결국 중도에 갇힌 금조정에서 정변이 발생하게 되죠. 금의 새 조정은 이 몽골군이 포위를 풀고 물러가면 몽골의 제후국이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뒤이어 금의 새 황제가 된 애종은 수도를 북송의 수도였던 개봉, 카이펑으로 천도하게 되죠. 1214년에는 대동부가 몽골군에 함락되고요. 1215년에는 중도가 몽골군에 함락되게 됩니다. 몽골군은 엄청난 사륙을 자행했고요. 금은 1234년에 몽골과 남송의 연합에 패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이 나라는 사실상 남송과 금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이 금도 몽골과 남송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몽골과 남송이 점령전을 취하는 구도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중국으로 금을 붕괴시킨 후에
이제 코레즘과의 상단 외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실크로드의 중간 길목에 위치한 이 코레즘 왕국에 500명의 상단을 파견하게 되는데요. 이 몽골 대규모 상단에 대한 코레즘의 반응은요, 이 코레즘 샤, 이 샤라는 말은 페르시아어로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들어보세요. 알라 아딘 무함마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슬람교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코레즘의 샤는 이 몽골 상단을 이 코레즘을 정탐하러 온 이 사람들로 봤고요. 그게 아니라면 아바스 왕조를 도와서 코레즘을 치려고 상단을 보낸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예. 당시에 이슬람 문명권에서 이 정치적인 갈등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 아바스 왕조가 이 통일된 아랍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이 주변 국가인 코레즘이 사실상 같은 이슬람교 국가이긴 하지만 이 아바스 왕조의 종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몽골이 아바스의 이 요청으로 상단을 보내서 이 혹시 코레즘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했던 것이죠. 사실상 앞서 얘기한 바대로 아바스 왕조와 이 코레즘은 갈등 관계였습니다. 바그다드의 칼리프는 이 무함마드의 코레즘 왕국 역시 아바스 왕조의 권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무함마드가 바그다드에 와서 칼리프에게 인사와 조공을 할 것을 명령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무함마드는요, 이 칼리프의 요구를 거부하고요, 이 칼리프가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코레즘의 독립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죠. 이 몽골의 상단은요, 이 코레즘 왕국의 변경인 오트라르에 도착하게 됩니다. 성주와 코레즘의 관리는 몽골 상단을 포로로 잡게 되죠. 몽골 상단이 억류당하자 칭기즈칸은 이에 대한 경위 해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고려에도 사실상 이 몽골 침입 전에 이 상단 외교단을 먼저 보내게 되죠. 저고유를 중심으로 한 이 상단 외교를 전개를 하는데 이 고려에서도 이 저고유를 물론 고려 주정에서 죽인 건 아니고요. 이 그 인근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이 저고유의 만행에 격분해서 이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60년간의 몽골과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마찬가지로 이 코레즘에도 상단 외교를 전개했다가 이렇게 포로로 잡히고 또 억류를 당하는 와중에 이제 전쟁이 시작되게 되죠. 그래서 징기스칸은 3명의 사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 무함마드는 3명 중 1명을 참수하고 나머지 2은 그 수염을 깎아버린 채 참수된 사절에 머리를 돌려 보내죠. 거기다가 억류 중인 몽골 상단 500명은 모두 처단합니다. 이 무함마드의 행위는 일종의 선전포고라고 볼 수가 있겠죠. 칭기즈칸은 이 코레즘과의 전쟁을 결심하게 되고 몽골 전역에서 전사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몽골에 북속한 서하 왕국에도
군을 내어줄 것을 요구하게 되죠. 서한은요, 이 지원군 요청을 거부하게 됩니다. 코레즘 왕국은 실크로드의 중심을 장악한 부유한 나라였죠. 40만의 대군, 거기에 투르크계의 유목민인 캉리족을 용병으로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약 15만의 군사를 모은 칭기즈칸은 서하 왕국에 사자를 보내 파병을 요청하게 되죠. 서하의 왕인 신종은 칭기즈칸의 요구에 응할 것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대장군 아사칸푸를 비롯하여 군권을 장악한 장군들이 이를 거부하죠. 그 정도, 이 코레즘을 칠 정도의 병력도 모으지 못하면서 어찌 칸이라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오히려 칭기즈칸의 사절을 조롱하게 됩니다. 코레즘과의 싸움이 급했던 칭기즈칸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나게 됐죠. 사실상 칭기즈칸의 마지막 원정은 결국은 서하입니다. 거기까지 가야죠. 이 코레즘 정벌의 길목에 이 서여 왕국이 있습니다. 서여는 현재 중국의 신강성 서쪽에서 아라레까지의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걸쳐 있던 나라였습니다. 원래 서여는 중국 북부를 지배했던 요 나라의 후예인 이 야율 대석이 이 1124년에 세운 나라였죠. 건국 후 100년간 야율씨가 다스리던 나라입니다. 금과 싸우고 있던 1211년에 나이만족이 칭기즈칸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이 나이만족은 서쪽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이 나이만의 군장인 쿠츠룩은 서여에 들어왔을 당시 환대를 받게 되죠. 쿠츠룩은 조정에서 중요한 위치에 올랐지만 오히려 이를 악용하게 됩니다. 임금이었던 천희제를 시해하고 서여의 왕자를 빼앗은 것이죠. 7년 동안 서여를 지배하게 됩니다. 1218년 코레즘으로 진격 중이던 몽골군은 서여에 진입하게 됩니다. 쿠츠룩은 몽골군에 맞서 싸우는데요. 이 서여의 수도인 이 발라사군, 현재는 키르기스크 공화국 비슈케크 인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발라사군의 주민들은 이 사실상 군왕을 내쫓고 이 임금이 된 이 쿠츠룩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성문을 열고 몽골군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전세가 기운 것을 한 쿠츠룩은 남쪽으로 도주하게 되죠. 쿠츠룩은 백성들에게 사로잡혀 이 몽골군 앞으로 끌려와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예, 이 군대를 나누어서 주요 도시에 분산 배치한 것이 이 코레즘의 전략이었습니다. 사실상 여러 방향에서 협공을 하기 위함이었죠. 이 한 군데에 집중해서 병력을 놔두는 것이 아니고 분산을 시켜놓고요. 몽골이 이쪽을 치게 되면 이렇게 공격을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몽골족이 공선전에 약할 것이라 판단했던 것이죠. 칭기즈칸은 15만 몽골군을 이끌고 천산을 넘어 코레즘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맏아들인 조치에게 코레즘의 남쪽으로 진격 명령을 내리죠. 그렇게 한 이유는 사실상 이
무함마드가 남쪽으로 주저할 수 없도록 길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오트라르의 함락은 무려 5개월이 넘게 걸리는 대장정이었죠. 이 몽골군은 천연의 요새인 오트라르를 사실상 쉽게 넘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돌문, 이 돌문이라는 것은 몰래 이 산성 같은 곳에 가보면 사실상 농성만 하기는 어렵거든요. 우리가 보통 여기 성이 있으면 성에서 수비하는 것을 농성이라고 하고요. 이 공격을 하는 것을 공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성전, 농성전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런데요. 이 농성군이 사실상 농성만 하면 이 공성을 하는 적군에 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 예를 들어 절벽이 있다거나 그런 지역에 이 돌문이 있어요. 사실상 비상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쏙 나와가지고 공선 중인 이 적군의 이 후미를 공격하는 이 전술이 있습니다. 그때 이용하는 문을 이 돌문이라고 하죠. 이 돌문을 통하여 이 성안으로 난입한 뒤 이 농성군을 사륙하게 됩니다. 몽골군이 성안으로 진격하자 성주와 군사 일부는 내성에서 끝까지 항전하게 되죠. 이 내성이라는 것은 여기 성이 있으면 그 안에 중요 시설물로서 성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중앙 관저, 이 성주가 머무는 지휘부가 이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성에서 끝까지 저항하게 됩니다. 이 한 달간 다시 내성을 공격한 후에야 함락할 수가 있었죠. 몽골군은 오트라르의 성주 이날추크를 사로잡고요. 이 몽골군은 3단을 살해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끓인 은을 이날추크의 이 목공에 부어서 죽이죠. 이 코레즘 원정에서 이 몽골군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오트라르 점령 후 군대를 나누어 일부 병력을 제베의 지휘하에 남쪽으로 보냅니다. 이 칭기즈칸과 막내 아들 툴루이가 이끌던 본군은 북서쪽으로 진군하게 되죠. 이 오트라르를 함락시킨 몽골의 본군은 사마르칸트 방향으로 오다가 방향을 바꾸어 갑자기 행방이 묘연해지게 됩니다. 이를 들은 샤는 임금은 이 코레즘의 왕은 이 몽골군이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라졌다고 보았죠. 칭기즈칸은 이미 키젤쿰 사막에 길을 잘 아는 길잡이를 앞세워서 몇 안 되는 오아시스가 있는 길을 따라 키젤쿰을 횡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코레즘의 가장 중요한 도시는 사마르칸트와 이 부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몽골군의 진격로로 볼 때 먼저 공격당할 가능성이 높은 곳은 사실상 몽골과 가장 가까운 사마르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만에 몽골군이 어느 날 갑자기 부하라 성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길을 잃고 이 행방이 묘연하다고 생각했던 몽골군이 사마르칸트로 올 줄 알고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느닷없이 부하라 성 앞에 나타난 것이죠.
부하라는 튀르키의 이 용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장기간의 농선전보다 이 결전을 택해서 2만의 투르크계 병사들이 성을 나와 몽골군을 공격하게 되죠. 하지만 유인작전에 걸려 괴멸하게 됩니다. 패전을 목격한 성민들이 자진해서 성문을 열게 되고요. 이 투르크계 병사들은 내성에서 계속 싸우고 몽골군은 이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몽골군은요, 코레즘의 수도인 사마르칸트로 직결하게 됩니다. 사마르칸트는 약 10만의 대군이 지키고 있었죠. 이 몽골군은 유인작전을 써서 농성 중인 수비병을 성 밖으로 유인했고요. 성 밖으로 나온 5만의 코레즘군은 몽골군의 함정에 말려 전멸하게 됩니다. 사마르칸트의 주민은 전의를 잇고 성문을 열어주게 되죠. 모두 살려주겠다는 칭기즈칸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무함마드의 근위대는 내성에서 계속 항전을 하고 있었죠. 몽골군은 이미 복속한 도시에서 또다시 힘겨운 전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내성에서의 이 농성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칭기즈칸은 이전의 약속을 무효화시키게 되죠. 이 사마르칸트 주민들 모두 밖으로 내몰아 죽여서 그 머리를 피라미드처럼 쌓았다고 합니다. 이때 죽은 주민의 수가 무려 7만 5천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우르켄치 전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우르켄치는요, 오아시스에 지어진 도시입니다. 이 사실상 오아시스 인근이기 때문에 이 땅이 물러서 몽골군의 장기인 기마전도 공성 장비를 들여오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칭기즈칸에게 우르겐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마다들 조치가 성민들과 항복 협상을 개시했고요. 차남인 차가타이는 이에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예, 마다들과 둘째 아들이 이 우르겐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칭기즈칸은 조치와 이 차가타이를 전쟁에서 빼고요. 오고데이에게 지휘권을 넘기게 됩니다. 이 조치와 차가타이 간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되죠. 우르겐치가 함락되자 장인들과 공인들은 몽골 본토로 보내지고요. 여인들과 아이들을 노예로 잡은 후 나머지는 모두 참살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거의 사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예, 이 바미안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코레즘에. 이 바미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리고 움직이는 생물은 몽땅 다 죽였죠. 그래서 슬픔의 도시라는 이 몽골군 스스로도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칭기즈칸의 사위가 죽게 되죠. 그래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코레즘 원정 이후에 코카소스 전투가 있게 되는데요. 이 몽골군은 둘로 나뉘게 됩니다. 본군은 아프간과 인도 북부를 휩쓴 후 칭기즈칸의 인소라에 몽골 본토로 회군하고요. 이 수보타이가 이끄는 정탐군은
페르시아와 코카소스 방면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카스피의 남부를 돌아 러시아로 향하고 있었죠. 수보타이는 현 아제르바이잔의 이 바쿠시 근처 쿠라강에서 그루지아 왕 게오르규 4세의 군대와 격돌하게 됩니다. 몽골군은 2만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무려 7만에 달하는 그루지아군과의 정면 대결을 회피했죠. 기병을 내보내어 유인을 하고요. 그루지아군의 기사들은 열심히 뒤쫓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달려도 몽골의 기병들을 따라잡을 수 없었죠. 추격을 하는 동안 그루지아군은 어느새 광활한 평야로 나와 있었습니다. 갑자기 몽골 기병이 도주를 멈추고요. 일제히 화살을 발사하게 됩니다. 말을 갈았던 몽골의 기병 군단이 돌격을 개시했고요. 몽골 기병들이 그루지아 군을 양분하고 그루지아 보부형을 도륙하기 시작했죠. 수시간 후 이 그루지아군은 대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같은 해 1221년 말에 본격적으로 코카소스 산맥을 넘기 전에 그루지아, 현 조지아군과 다시 격돌하게 되고요. 몽골군은 다시 유인작전으로 그루지아군을 함정에 빠뜨린 다음 괴멸시키게 됩니다. 수부타이의 이 코카소스 러시아 남부 원정은 정찰과 함께 적의 전력을 가늠하기 위한 탐색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상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이 거느린 병력이 고작 2만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당시 전투의 모습입니다. 사실상 이 중세 전투에서 이 기사들은 거의 철강 무장을 하고 있었죠. 그 상태에서 말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말이 이 제속도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몽골 기병들은 여러 마리의 말을 함께 가지고 다니면서 말이 지칠 때마다 다른 말로 갈아타서 같은 속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승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죠. 다음으로 루스 전투를 보도록 하죠. 이 몽골군은요, 1223년에 우크라이나 동부의 이 칼카강에서 루스의 18개 공국 연합군과 대결하게 됩니다. 카자흐스탄 남부에 있는 조치에게 구원병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 조치가 병을 이유로 원군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 수부타이는 일단 철수를 하고요. 루스의 군병력은 몽골보다 많았지만 한 가지 문제는 총지휘자, 총사령관이 없었다는 점이에요. 이 공국별로 지휘관이 나뉘어 군을 지휘하고 있었던 것이죠. 몽골군은 이 수적 열세 때문에 이 동쪽 칼카강 쪽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1000명의 후위를 두어 루스군의 움직임을 감시하고요. 이 후위 부대는 이곳저곳에서 들이닥치는 루스의 군사들을 맞아 싸우다 전멸하게 됩니다. 칼카강에서 이제 격돌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루스 연합군 중 이 폴로푸치의 군사들이 싸워 보지도 않고 도주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 도주하는데 그들이 오히려 이 루스 연합군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 루스 군대 내에 대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 몽골군은 이를 놓치지 않고 공격을 하고 화살 공격에 이은 포위전을 구사하면서 루스의 군사를 괴멸시키게 됩니다.
비록 점령에 충분한 군사들이 없어 전투에 이겼음에도 철수하게 되었죠. 칼카 전투의 결과 루스의 군사력이 약하다는 점, 이 통합되지 못한 루스 연합군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몽골군은 후일 조치의 아들인 바투의 지휘하에 루스 전역을 나중에 점령하게 됩니다. 칭기즈칸의 마지막 전투는 앞서 얘기한 바대로 서화 전투였습니다. 칭기즈칸은 서화 왕국에 코레즘 정벌을 위한 원병을 요청한 바 있었죠. 원병 요구는 거절당하고 모욕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날의 모욕에 대한 징벌을 가하고자 이 서화 전투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서화의 헌종은 칭기즈칸의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구하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서화의 군부는 이를 거부하죠. 전황은 이 서화군에게 불리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헌종 황제마저 이 서화에서 죽게 되죠. 이 서화의 말제 이현은 수도인 흥경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격을 지휘하고 있던 툴루이에게 복속의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이 툴루이는 이를 수락하는데요. 그러나 흥경의 성문이 열리는 순간 몽골군이 난입하고 이 흥경 내에 모든 것을 닥친 대로 파괴한 뒤에 이 말제는 툴루이 앞으로 끌려나와 처형당하게 됩니다. 서화 정벌이 막바지였던 1227년 칭기즈칸은 이미 전장에서 사망했었습니다. 칭기즈칸은 자신의 생이 짧아 세상을 전부 정복하지 못한 것을 한탄했다고 합니다. 자손들에게 남은 세상을 정복할 것을 주문한 후 숨을 거두었다고 하죠. 그의 유언대로 몽골은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영토를 더욱 넓혔습니다. 칭기즈칸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게 좋을 리가 없죠. 특히 몽골군의 말발굽 아래 짓밟혔던 나라들은 그를 무자비한 학살자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몽골군에게 여러 차례 크게 패한 적이 있는 유럽인들은 몽골군을 타르타우루스, 즉 지옥에서 온 군대라 부르면서 사악함, 악마의 군대로 묘사하고 있죠. 그러면 칭기즈칸의 제국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칭기즈칸은 초기 형태의 민족의식을 물려주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 핵심 요소입니다. 몽골인이야말로 푸른 이리의 후손이라는 이념에 기반한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는 이념, 그리고 민족의식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유목민의 관행을 야사라는 이 법으로 법제화시켰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울루스의 구성원들이 이에 따르게 했죠. 즉 법령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행정과 통치가 가능했던 것도 이 야사의 기능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념과 통치 체제, 그리고요, 칭기즈칸은 위그르 문자를 차용한 이 문자를 국문으로 공식화하고요, 몽골 사회에 문자를 남겨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자라는 것은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념과 통치 체제, 문자, 통합 이념과 체계적인 법, 그리고 이 문자를 가지게 된 몽골인은
사실상 하나의 정체성을 지키게 된 것이죠. 몽골 제국의 몰락 이후 하나의 공고한 집단으로 존속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념, 통치체제, 문자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의 과제를 말씀드리죠. 예, 칭기즈칸은 오차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칭기즈칸은 이 몽골 제국을 건설하는데 기초를 마련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주식도를 마련했는지 A4 한 페이지 이내로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하네요.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수고 많았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